안녕하세요. 매익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14일 오늘의 매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중에 한번 이런 설문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직장인이시고 또 몇 퍼센트가 사업을 하시고 또 몇 퍼센트는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시는지 그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팬데믹의 도움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유튜버가 됐잖아요. 유튜버가 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 부분 그리고 가장 좀 뿌듯한 부분이요. 사실 같은 맥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생산이라는 활동 그리고 소비라는 활동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는 생산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이제 월급을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퇴근을 하게 되면 모드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소비에 집중하면서 남아있는 시간을 이제 어떻게 하면 즐겁게 그리고 돈을 많이 쓰면서 재미있는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자영업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튜버로 전향을 한 다음에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경계가 없죠. 하루 종일 제가 원할 때 생산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원하면 언제나 소비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조금씩 소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없어지고요. 계속해서 생산활동에 집중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직장생활을 할 때는 몰랐는데 이 소비랑 그리고 생산은요. 같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중독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쇼핑 중독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저랑 제 와이프도 사실 소비 위주의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취미 생활이 뭐였냐면 좋은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그리고 이제 둘 다 호텔리어 출신이기 때문에 5스타 호텔, 5성급 호텔에 묵으면서 이 호텔은 어떻고 저 호텔은 어떻고 이렇게 뭐 영상도 찍고 평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비지향적인 그런 생활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생산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컨텐츠를 만드는 재미도 있고요. 또 투자를 진행하면서 공부하는 재미, 그리고 이제 수익을 올리는 재미. 최근에는 이렇게 좀 모드가 바뀌면서 삶이라는 게 이렇게 소비만 가지고 재미가 있는 게 아니구나. 생산활동도 얼마든지 재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좀 50대가 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제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빠가 이제 호텔에서 총지배인 할 때는 같이 노는 시간만 좋아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뭐 바이올린, 피아노, 수영 이런 거 하면서요. 실력을 늘려나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보람과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미주원 방송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볼 때 소비보다는 이 생산활동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상에는 정말 많은 비디오가 있죠. 그 중에는 미주원 방송보다 훨씬 재미있는 방송이 많이 있는데 이런 컨텐츠를 다 제치고 오늘도 미주원과 함께 해주시는 소비지향적이 아닌 생산지향적인 미주원 패밀리 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3월 14일 시작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제가 보기에는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푸른색을 보이는 개수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마켓 브레스는 괜찮았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요. 시가총액이 박스가 커다란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애플이 마이너스 1.21, 메타가 0.84% 하락했고요. 엔비디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가 1.12%, 거기에 테슬라가 4.54%나 급락을 하면서 메가테크 기업들 위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따라서 어제 전반적인 시장의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1%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오히려 0.19%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따라서 0.54%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의 하락 추세를 이겨낸 성장주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운드 하운드 AI가요, 무려 24.8%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주가가 71% 이상 올라가는 엄청난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역시 10%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41% 급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주식입니다. 세 번째로 퍼시픽 바이오가 5.74% 상승했고요. 파가야 테크놀로지 플러스 5.30, 스퀘어 플러스 4.91, 로비노드 플러스 4.70, 시리미티드 플러스 4.40, 페이팔 플러스 4.03, 앱러빈 플러스 3.24, 인텔리아 플러스 3.20, 쇼피파이 플러스 3.04, SQQQ 플러스 2.54, SMCI가 2.16% 올라가면서 가장 추세가 좋았던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가장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성장주 이름을 볼 텐데요. 스템이 6.90%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갔고요. 솔라 엣지가 마이너스 5.95,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5.77, 리비안 마이너스 5.34, 플러그 파워 마이너스 5.08, 펠로톤 마이너스 4.96, wolfspeed 마이너스 4.80, 테슬라 마이너스 4.54, 니오 마이너스 4.36, 루시드 마이너스 4.11, AMD가 3.93% 떨어졌습니다. 어제 역시도 올라간 종목 그리고 떨어진 종목의 모멘텀을 살펴보시면요. 여기 모멘텀 그레이드를 보시면 어제 떨어진 종목 대부분이요. 모멘텀 그레이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마벨 테크놀로지처럼 원래 모멘텀이 좋았는데 잠깐 기술적인 조정을 받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모멘텀이 굉장히 훌륭하지 못한 이런 종목 위주로 떨어졌고요. 올라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멘텀 그레이드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양호한 종목이 많이 보이잖아요. 따라서 최근에는 모멘텀이 이끄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 하나를 공유하고 싶은데요. 팀 버튼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기업의 평가, 매도, 매수의 기준을 잡는 미조님만의 발굴 과정이 궁금합니다. 기사 실적 외에 어떤 노력을 더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적만을 보고 달렸던 초기와는 달리 모멘텀을 강조하는 약간의 투자 철학 변화의 동기가 궁금합니다. 저도 기사 많이 읽어보는 편인데도 오늘과 같은 인사이트가 풍부한 기사는 발굴하기가 어렵네요 라고 짧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모두 한꺼번에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일종의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히 드리면요. 예전에는 제가 실적 위주로만 보고 기업을 선택했다면 요즘에 모멘텀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0년이면 강상이 변했었는데 이제는 단 1년 이후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방영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기업의 미래를 바라볼 때도 역시 1년 뒤의 모습을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따라서 조금은요. 투자의 기간을 단축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투자 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지거든요. 따라서 이럴 때는요. 가장 확실한 기준 하나를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기사는 작년에 보고가 된 수치고요. 모드로 인텔리전스라는 리서치 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현재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는요. 약 60%에서 73% 정도의 주식 거래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60%,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도 45%가 컴퓨터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이 주식 거래를 한다는 것은요, 일정한 룰에 따라서 주식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이 바로 모멘텀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더 사,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들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60%에서 73%가 거래가 그렇게 나타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이러한 알고리즘의 형태를 이해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준 탑12의 성적입니다. 가장 위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0.85% 올라가면서 일주일 동안 41% 급상승을 하고 있고요. SMCI는 2.16%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가 플러스 1.21, 아마존이 플러스 0.66, 인피니온이 0.47%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는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04 횡보를 했고요. 우버도 0.09%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나오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0.12% 떨어졌다고 표시가 돼 있죠. 하지만 이 수치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자정부터 지금까지 가격이 어떻게 변동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가격이 올라갔는가 떨어지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72,000달러 이하로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73,370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요, 일주일을 확인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지난 일주일 동안 10.58%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CRM, 세일즈포스는 0.5% 떨어졌고요. 익스피디아 마이너스 0.95, 엔비디아 마이너스 1.12, TSMC가 마이너스 1.57,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4.5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2024년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관련된 또 다른 기사입니다. 오늘 기사는요, 약간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레미 시겔 교수가 나오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보다 3배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기사 제목이거든요. 어떤 주장인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제레미 시겔은 엔비디아가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의 궤적을 따라간다면 세계 최초로 6조 달러 이상의 기업이 되면서 가치가 3배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칩 제조업체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2023년 초부터 지금까지 이미 50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지난 10주 동안에만 9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가치는 2조 3천억 달러로 아마존과 알파벳을 제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에게만 뒤처져 있습니다. 애플이 2조 7천억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애플까지 제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그리고 더 넓게는 테크업계의 가장 커다란 질문은요, 24년 전 인터넷 광풍이 불었던 1996년에서 1997년처럼 이 주식이 여전히 더 미쳐 날뛸 것인가, 이렇게 시겔 교수가 재미있는 표현을 이번 주 위즈덤 추리 논평에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퇴한 와튼대의 재무학과 교수이자 스톡스 포 더 롱런의 저자이기도 한 제레미 시걸은요, 시스코를 예로 들었습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는요, 기업 공개 이후에 2000년 3월 닷컴 버블 정점까지 10년 동안요, 주가가 1000배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도 5,690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됐던 전력이 있는 기업이 바로 시스코다. 엄청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시겔 교수는요, 시스코의 가치평가 경로를 따라서 만약에 최고점까지 도달한다면 엔비디아는요, 두세 배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논평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저의 예측이 아니다. 단지 메가 버블에서는 무슨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예전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두세 배에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실제로 새로운 시스코가 될 수 있다면 주가는 2,5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게 되고요. 기업 가치는 6조 4천억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시가총액은요, 대략 계산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2개, 테슬라를 12개, 나이키를 42개나 살 수 있는 가치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낸 투자자 서한에서 엔비디아를요, 시스코의 폭락 사례에 비유를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 시스코처럼 올라간다 이런 의견이 아니라 시스코처럼 폭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다른 예시를 제시한 것이 캐시우드입니다. 자, 캐시우드에 따르면 인터넷 거품이 꺼진 후에 시스코의 주가는요, 무려 90%나 폭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닷컴 최고치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가 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과거에 시스코의 예를 들어서 비교 분석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시장이나 테크 부분에 1999년에서 2000년 수준의 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장주는요, 2000년 멀티플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미래 수익의 3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미래 수익의 30배가 뭐냐면요, forward PER을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퍼라고 부르죠. 이 퍼가 30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999년에서 2000년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는요, 이 forward PER이 무려 60배 정도가 됐었거든요. 따라서 2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진 검증된 수익성이 있는 기업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가장 적절한 예가 되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를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요 10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지금 현재다.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제레미 시겔 교수의 위즈덤 트리 논평을요, 제가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버블에 관련된 부분만 잠깐 읽어드리면요. 금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거의 4년 동안 약세를 보인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현재 모멘텀이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다양한 자산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굉장히 커다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금, 비트코인, 엔비디아가 대표적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엔비디아가 장중에 10%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주춤했다. 따라서 월가에서는요, 계단을 오르면 결국 엘리베이터가 내려간다라는 옛 속담이 있을 정도로 추세장에서는요, 이러한 반전이 굉장히 흔하다. 따라서 모멘텀으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꼬꾸라지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레미 시겔 교수는요, 지난주 반전으로 인해서 모멘텀 사이클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고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엔비디아 관련된 아티클이고요. 제가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엔비디아를 지금 당장 매도해야 되는 5가지 이유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5가지나 되는 이유를 가지고 엔비디아를 매도할 이유는요, 기사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기사를 좀 읽어보시면요, 이 기사에서는 이 엔비디아를 지금 매도해야 된다, 아니다, 리발란싱만 하면 된다, 아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3가지의 의견을요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주는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요, 폭락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매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요. 자, 그러면 매도 측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분의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니치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 바한 얀지안의 의견입니다. 이 투자자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엔비디아의 굉장히 커다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많이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엔비디아의 매출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매출의 35배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PER 말고요, PSR이라는 게 있습니다. Price to Sales Ratio죠. 그게 지금 현재 다른 기술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렇게 35배나 되는 PSR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엔비디아의 매출이 매년 30% 이상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 추세를요, 앞으로 15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100% 프로핏 마진을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PSR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말이 안 된다, 팔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PER을 보잖아요. 현재 PER은 40배입니다.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 40배만 주면 살 수 있는 주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PEG가요 1.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나왔던 전문가의 의견은 뭐냐면요. PER을 보면 안 되고 PSR을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37배입니다. 지금 과거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는 37배를 줘야 살 수 있고요.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도 20배를 넘게 줘야 이 주식을 살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평균보다 훨씬 높은 PSR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저도 반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성장 추세가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언제까지 성장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키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전문가는요. MBMG 패밀리 오피스 그룹의 매니징 파트너 폴 갬블즈입니다. 라스트 네임을 보시면 갬블을 하는 집안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월요일날 CNBC 프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엔비디아를 매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조만간 50%에서 9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요. 과거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엔비디아는 순환 주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 주식들은 대부분 다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엔비디아 주식이라는 거죠. 과거 역사를 봤을 때 항상 조정 기간이 찾아왔었다. 그리고 주가가 최소한 50%에서 9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과거 역사에 따르면 폭락 이벤트가 없었던 가장 긴 기간은요. 2012년부터 2018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폭락이 왔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폭락 사례가 한 번 있었죠. 다시 엔비디아 페이지에 들어가서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2021년 말이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333을 넘어갔었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22년 10월까지 계속해서 빠지잖아요. 주가가 120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단 1년 만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65%나 폭락을 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과거를 살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엔비디아는 순환 주식이고요. 이렇게 60% 이상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제는요. AI 붐이 서서히 좀 식어가면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폭락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요. 답할 필요는 없는데 리밸런싱은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고요. 펠라 펀드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조던 체타노브스키의 주장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일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락세 이전에도 그렇게 했다. 따라서 조금씩 파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5년, 10년 봤을 때는 충분히 보유할 가치가 있는 주식이다. 그런데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너무 많은 행복감이 지금 주식시장에 몰려있다. 따라서 경종이 울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금화해서 들고 있는 게 낫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의견은요. 계속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자, 이러한 주장은 나벨리에 앤 어소시에이트라는 투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루이스 나벨리에의 주장이고요. 이 전문가는 엔비디아를 굉장히 낙관적이다 묘사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할 시기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실적인데요. 지금 현재 200%의 매출 성장을 기록한 다른 회사는 없다. 그리고 예상 수익의 약 26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과점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엔비디아를 익절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도 26배면 나쁘지 않고요. 현재 265%라는 매출 성장을 보이는 다른 기업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몇 달 안에 $1,000 주식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벨리에는요, 예상 수익과 AI 시장에서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한 독과점을 생각할 때 지금 현재 AI 칩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92%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점을 고려할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배력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매출이 급강하고 마진이 확대되지 않는 애플과 같은 시점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매출이 강력하고 마진이 확대되는 한 저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킬 것이다 라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의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는데요. 바로 미주은의 한마디입니다.
엔비디아를 지금 당장 매도해야 되는 5가지 이유를 제가 제시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한 가지에 해당이 되신다면요, 당장 엔비디아를 파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식 계좌의 엔비디아 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항상 불안감이 엄습하고 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공적인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투자잖아요. 왜냐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 엔비디아 주식을 들고 있는 것 때문에 잠을 잘 잘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요, 당장 어느 정도 덜어내시는 게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험 자산입니다. 주식 투자는요, 채권도 아니고 적금도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서 부동산보다도 훨씬 더 투기성이 강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다란 리스크를 안고 그리고 나서 투자하는 것이 주식이거든요. 따라서 주식에 투자할 때는요, 어디까지나 안전한 방법으로 조금 더 이동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얘기는요, 한두 종목에 많은 자금을 넣는 것보다는 여러 종목을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제가 한 가지 수치를 보여드릴 텐데요. 과거 1년 동안 QQQ, 우리가 보통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를 얘기하죠. QQQ는요, 1년 동안 51%나 수익을 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51%도 되지 않는다,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시장의 지수가 51% 올라갔는데 그 와중에 나의 수익률은 50%가 되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다시 얘기해서 너무나 일부 종목에 많은 투자 자금을 넣었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주식 엔비디아 하더라도 20%가 넘어가는 비중을 갖게 되면요, 조금 위험하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주식시장에 거듭된 랠리로 현금 비중이 10%도 되지 않을 때, 자, 이것도 일본과 비슷한 유형의 어드바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현금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이 두둑하게 있으면요, 주식이 떨어질 때 별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면 이것 봐라, 주식이 많이 떨어지네,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도 좋고 떨어지면 사면 좋으니까요, 역시 현금 비중이 한 20% 가까이 정도 되는 것은요, 굉장히 건전한 그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는 현금 비중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네 번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엔비디아보다 상승 여력이 좋아 보이고요, 리스크는 적어 보이는 그런 종목을 발견했다면 당연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 종목으로 나는 수익을 내야 돼,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테슬라로 수익을 꼭 내야 돼, 아니면 애플, 아니면 지금 비트코인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을 불려서 나중에 은퇴 자금으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신념을 버리시고 다양한 종목으로 수익을 노리는 이런 전략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엔비디아의 모멘텀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엔비디아처럼 굉장히 급상승한 이런 종목은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10일 이평선을 통과하고 또 20일 이평선까지 통과하면서 하락을 한다면요, 그때는 많은 알고리즘이 매도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도 추세가 발견되면 역시 주식의 하락을 예상하면서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은 엔비디아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지 않은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도요, 4.54%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어느덧 주가는 170달러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그 얘기는 최고점에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60% 이상 폭락을 하고 있는 셈이죠. 제가 과거 한 6개월 정도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지만 저는 매수 기회로 보지 않는다. 그 이유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모멘텀을 기다리자. 따라서 지금 발 밑에까지 왔을 때 살 생각을 버리고요, 욕심을 버리자는 거죠. 무릎까지 다시 올라올 때, 모멘텀이 회복됐을 때 그때 사줘,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줍줍이란 단어를 잘 사용하는데요, 저는 줍줍과 이 물타기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줍줍이라는 것은요, 해당 종목의 모멘텀이 너무나 좋은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을 때 억울하게 떨어진 종목이 있잖아요. 이걸 사는 거를 줍줍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물타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시장은 너무나 좋은데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너무나 많은데 혼자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요, 줍줍이 아니라 물타기다. 그리고 물타기는요,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매수 시점을 노리고 있는 분들은요, 지금 현재 이렇게 위험할 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요, 완전히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바닥에서 한 20% 30% 올라갔을 때 그때 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떨어졌던 이유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웰스파고 때문입니다. 웰스파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테슬라가 앞으로도 30%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끔찍한 전망을 내놨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파고가 거센 역풍에 시달리고 있는 테슬라에 수건을 던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수건을 던지는 건요, 복싱 경기할 때 이제 항복하는 거잖아요. 이제 기권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널리스트 이름은 콜린 랭건입니다. 콜린 랭건의 성적표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석세스 레이트는 46%, 그리고 에버리지 리턴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분이 굉장히 무능한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웰스파고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애널리스트 중에 자동차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동차를 다루는 애널리스트 중에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없다, 이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가장 어려운 분야 자동차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콜린 랭건은요, 테슬라를 중립에서 비중 축소,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요, 원래 $200를 주고 있었는데 무려 $125까지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목표 주가는요, 화요일 종가 대비 무려 29.5%의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30% 정도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가격 인하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거 1년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요, 또 경쟁은 굉장히 심화됐죠.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빈번히 가격 인하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가격 인하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요, 판매량에 대한 하방 위험이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가격을 내려도 자동차가 잘 판매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실망스러운 판매 실적이 보고될 가능성이 높고요, 더욱이 더 많은 가격 인하로 인해서 역풍이 예상된다. 이제는요, 마진은 마진대로 떨어지고 또 판매 실적조차도 좋지 않은 굉장히 이중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주당 순이익 수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요, 실적이 지금도 많이 떨어져 있죠. 과거에 비해서 지금 주당 순이익, 즉 EPS 예상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기업이 테슬라인데요,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핵심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성장은 지난 12개월 동안 유럽과 중국은 보합세를 보였고요, 미국은 2분기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뭐냐면요, 가격 인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 하반기 판매량은 상반기 대비해서 5% 하락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대비 3% 증가에 그쳤다. 자, 이 얘기는요, 작년 상반기랑 하반기를 비교하면 가격은 무려 5%나 내렸거든요. 근데 판매량은 3%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할인을 한 게 더 퍼센티지가 높다는 거죠. 따라서 전체적인 매출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2024년에는 판매량이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25년에는요, 오히려 판매 대수가 감소할 것이다, 끔찍한 예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격 인하의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리스 잔존율 감소입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중고차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중고차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왜 문제냐면요,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70,000를 주고 차를 샀는데요, 이걸 다시 팔 때는 $20,000, $30,00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를 살 이유가 조금씩 줄어들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저가형 자동차죠. $25,000도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가격의 새로운 형태의 저가형 전기차가 출시될 것이다. 여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만약에 모델 3라든지 모델 Y의 중고차 가격이 3만 달러도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저가형 자동차가 출시됐을 때 두 개를 비교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모델 3의 중고차를 살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리스 잔존율 감소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가격을 내리다 보면요, 기존 고객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욱이 럭셔리 브랜드의 프리미엄 손실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 그러면 굉장히 고급차로 여겨졌었는데 이제 계속 세일을 진행하다 보면요, 이러한 브랜드에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테슬라의 주가는 2024년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면서 30% 가까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난달에 포드 자동차는요, 전기 자동차 계획을 재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CEO인 짐 팔리는요, 비용이 내연기관 구동 모델과 더 비슷해질 때까지 전기차의 광범위한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GM 같은 경우,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는요, 3만 달러 미만의 차량 개발 계획을 아예 폐기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시대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웰스파고 랭거는요, 테슬라 주가가 주당 44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베어 케이스까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베이스 케이스라 그러고요. 이거보다 정말 최악의 상황을 베어 케이스라 그러는데요. 지금 랭건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44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향후 12개월 동안 주가가 75%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언젠가는 반등을 할 텐데 이러한 반등이 일어난 다음에 한 주가가 바닥을 찍고 20% 정도 올라갔을 때, 30%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다음은 팔란티어로 넘어갑니다.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가 등장하는데요. 항상 좀 빅마우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죠. 자, 이번에는요, 공매도를 불태우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사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요, 수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공매도 투자자들을 비꼬았습니다. 사실 비꼬은 정도가 아니라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자, 어쨌든 공매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공매도는 쉽게 얘기해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매도꾼들한테 주식을 빌려주는 기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달러의 팔란티어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식을 계속해서 팔게 되면요, 그리고 공매도 리포트도 내놓죠.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5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거를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되갚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50달러를 버는 셈이죠. 자, 이러한 투자 방식을 공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알렉스 카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공매도를 불태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조금 심한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위대한 미국 기업을 공매도하는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코카인을 빼앗는 것보다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자, 코카인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그들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위대한 미국 기업을 무너뜨려서 코카인이나 사들이면서 좋아한다. 따라서 공매도하는 사람들은 코카인, 즉 마약을 얘기하는데요, 마약이나 산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폄하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는요, 3월 6일 팔란티어의 Tactical Intelligence Targeting Access Node, 우리가 줄여서 타이탄이라고 부르는 프로젝트죠. 이 타이탄이 미 육군에 의해서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은 이후에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타이탄은요, 쉽게 이해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미사일의 표적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잘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 있는 타격을 맞추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힘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 급격하게 오르면요, 공매도 투자자들은 주식을 되사기 위해서 패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숏 스퀴즈라고 부르죠. 아까 100달러를 주고 주식을 빌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100달러에서 150, 200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큰일 났죠. 왜냐면 다시 주식을 사서 되갚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모일 가능성이 높다. 공매도가 높으면 이러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잠재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카프는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코카인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돼서 우리가 그들을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매도꾼들을 다 망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할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할 것이다. 따라서 공매도 하려면 해봐라. 우리는 주가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팔란티어의 주가는 올해 약 47% 상승했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회사 발행 주식의 약 5%가 공매도되었다. 따라서 공매도율이 엄청나게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요. 알렉스 카프는 또한 CNBC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때문에 직원을 많이 잃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직원을 잃을 것으로 예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주주로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성향은 한 사람의 의견에 불과하잖아요. 따라서 한 기업을 이끌고 있는 리더, 어떻게 보면 힘이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러한 리더가 직원들한테 자기의 이상,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한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좀 알렉스 CEO가 좀 감안을 해서 조금씩 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좀 줄여줬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고객사들이 해커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이버 보안 AI 제품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4월 1일에 사이버 보안 담당자가 의심스러운 인시던트의 요약을 작성하고 해커가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모한 방법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도구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갑자기 사이버 보안 AI를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보안용 코파일럿을 이미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마케팅 담당 부사장 앤드류 코네이가 등장하고요. 자, 이분에 따르면 수백 개의 파트너 고객이 이 테스트 대상에 포함이 돼 있었다. 따라서 과거 1년 동안 수백 개나 되는 고객과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객사들은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쓴 만큼 돈을 내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 코파일럿은요, 주요 제품군의 파트너인 오픈AI의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고 기업 고객이 구독을 구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구축해 놓은 생태계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객사들을 확보해 놓은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과거에는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이런 걸 판매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이미 이러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사에 찾아가서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코어파일럿을 사용해라. 지금부터는 월에 $30만 이용을 하면 인공지능을 너네한테 붙여주겠다. 이렇게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보안용 코어파일럿도 등장했다. 이것도 사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소프트웨어는요, 오픈AI의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집하는 방대한 보안 관련 정보를 결합한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구축해 놓은 사이버 보안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랑 오픈AI의 인공지능의 힘을 합쳐서 새로운 단계의 이 보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코파일럿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와 함께 작동을 하고요. 요약을 행성하고 질문을 답할 수 있는 보조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보안 프로그램 중 하나는요, 이미 다양한 보안 경보를 수집하고 관련 경보를 하나의 인시던트, 그러니까 즉 보안 문제로 결합을 하고요. 이제 사용자가 각 인시던트를 클릭하면요, 코파일럿이 이 데이터를 요약하고 또 일반적으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가 보고서인데요. 보고서까지 인공지능이 작성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요, 공격 중에 해커가 보통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래밍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공격 대상이 읽을 수 없게끔 교란을 시킨다고 합니다. 추적이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코어파일럿이 이러한 점을 해결할 수 있다. 공격자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는요, 숙련된 사이버 보안 담당자가 더 복잡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신입 직원이라면 더 빨리 적응하고 기술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년 동안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랬죠. 신입 보안 인력은요, 26%나 더 빠르게 그리고 35%나 더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사이버 보안 업계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이 AI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보안 소프트웨어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커다란 부분이죠. 확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굳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AI 프로그램은 가져다가 도입을 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견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한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거는 202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미준 방송을 통해서는 비트코인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슬슬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이 조금씩 늘어나고 또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조금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비트코인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개인적으로 조금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준 방송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이런 거다,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과연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언제 일어날 것이며 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가오는 반감기가 비트코인 상승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반감기는 점점 희소성이 높아지는 상품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중요한 이벤트로 여겨질 수도 있고요. 반면 투기꾼들이 가격을 불리기 위해서 언급한 기술적 변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반감기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반감기는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비트코인의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요, 처음부터 익명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2100만 개의 토큰 공급량이 제한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무한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는요, 비트코인 코드에 반감기를 도입했고요. 이는 새로운 비트코인이 유통되는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지금까지 약 1900만 개의 토큰이 출시가 됐고요. 따라서 이제는 한 200만 개 정도 추가로 토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출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감기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은 블록이라고 하는 정보 기록을 생성하고요. 이를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체인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정보를 만들어서, 블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체인 안에 끼워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채굴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을 계속 구축해 나가겠죠.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비트코인으로 상을 받는 겁니다. 보상을 받는 셈이죠. 그런데 반감기가 되면요, 채굴자가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채굴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비트코인의 생산 속도는 느려진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채굴 전문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채굴 전문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갑자기 반으로 쭉 줄어들기 때문에 갑자기 파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생산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공급은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채굴을 하는 기업의 수는 줄고요. 거기에다가 채굴의 속도 역시도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갑자기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현저히 줄어든다. 따라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긍정론자의 의견을 대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반감기는 언제 발생하는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정확한 날짜는 꼭 집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4월 20일이다, 4월 22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들려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블록체인은요, 21만 개의 블록이 체인에 추가될 때마다 반감기가 발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언제, 어떤 날짜에 21만 개의 블록이 체인에 추가될지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4년마다 반감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 반감기와 비트코인의 가격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일부 비트코인 애호가들은요, 비트코인의 희소성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젠지 그젠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화폐는요, 계속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따라서 가면 갈수록 가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세상의 화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자, 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찍어낼 수 없는 이 공급이 중단되는 시기가 오죠. 따라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화폐다. 자, 물론 다른 자산 중에서도요, 이런 희소성이 있는 자산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문제가 하나 있죠. 옮길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부동산이 갖고 있는 약점도 해결하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요, 그냥 사고 파는 것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쉽게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옮길 수 없다는 그런 단점도 해결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론적으로 상품 공급이 줄어들면 반감기 때문에 상품 공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하려고 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비트코인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일부 분석가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현재 가격에 이미 반감기의 효과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시장 공급량은요, 대부분 암호화폐 채굴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채굴자가 재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재고와 공급량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요, 불투명하다.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채굴자들이 재고 보유량을 매도하기 시작하면요, 가격에 하락 압력을 가할 수가 있다. 따라서 채굴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특히 다른 시장에 비해서 누가 왜 구매하는지 대한 투명성이 훨씬 낮기 때문에 암호화폐 랠리의 이면에는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이것이 하나의 단점입니다. 자, 물론 올해 급등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1월 달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죠. 그리고 중앙은행이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요, 아무래도 적금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윤이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위험 자산인 주식 아니면 비트코인에 투자 자금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전에 반감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봐야겠죠. 2020년 5월 11일에 마지막 반감기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 주에 가격이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해 말에 비트코인이 급격한 랠리를 시작했지만 느슨했던 통화 정책이 뒷받침돼 있었다. 왜냐면요, 2020년 5월이면 팬데믹 기간이잖아요. 따라서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 그 이자율이 거의 0%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화 정책이 뒷받침돼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집에 머무는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여윳돈을 쓰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반감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엄청나게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팬데믹 기간이라서 주식시장도 신나게 달렸던 그 기간입니다. 자, 그 이전의 반감기는 2016년 7월에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비트코인은 그 다음 주에 1.3% 상승했다가 몇 주 후에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과거 반감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거나 이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논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의견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다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경매시장이잖아요. 따라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과연 반감기를 앞두고 반감기가 끝나고 투자자들은 더 살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팔려고 노력할 것인가, 이 심리 게임에 달려 있다라고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월 1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요즘에 유튜브 운영할 맛이 납니다. 동기부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구독자 수가 계속 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클릭 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많이 남기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요,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외롭고 좀 지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다 보면 아, 역시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미존 패밀리 분들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